오늘부터 이렇게 사흘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우리가 과학 기술의 새로운 소통 방법을 성공적으로 실험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지구온난화가스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산화탄소를 지구온난화가스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자원으로 활용하자고 하는 최근의 움직임에 따라서 저도 이산화탄소를 에틸렌이나 에탄올과 같은 물질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말하면 뭐가 떠오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산화탄소를 하면 당연히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광합성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소화기에 이산화탄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거의 붐이죠. 여러 가지 이제 가스물들을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물을 먹는 게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한 가지 더 이산화탄소의 효과가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냐면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는 이산화탄소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온난화의 가스이냐 아니냐는 거 가지고서는 상당히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고어 쪽의 주장은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온난화시킨다는 얘기가 있고, 마틴 던킨 쪽은 그렇지 않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얘기가 결국은 지구 온난화 이슈의 논쟁인데, 우리가 지구 온난화 이슈의 논쟁에서 벗어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인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 슬라이드와 다음 슬라이드는 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선택성은 구리 산화물, 산화구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저희가 구리 촉매를 쓰게 되면 메탄 가스만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에틸렌 가스는 상당히 적게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산화구리, 다시 말해서 산화구리 촉매를 쓰게 되면 에틸렌 가스만 선택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 메탄 가스는 되게 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화구리만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 에틸렌을 만들 수 있고, 그럼 에틸렌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나라의 중에 석유화학 공정의 척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에틸렌의 생산량을 가지고 말하는데, 에틸렌은 석유화학 공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까 신가스와 더불어서 에틸만 있으면 우리가 무궁무진한 물질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여기서 다양성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리, 산화구리 촉매라고 해서 꼭 산화구리만 쓰는 것도 아니고 구리만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걸 복합해서 쓰게 되면 바이페이직 캐탈리스트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런 촉매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 촉매를 구조를 가지고선 저희가 다양한 화합 물질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C1, C2, C3, C4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1의 대표적인 건 포름산, 메탄올, C2는 에틸렌, 에탄올, 그 다음에 프로파놀, 부탄가스까지 만들 수 있는 게 저희 연구 성과이고, 그것이 현재 조명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퀘스천이 나오는 게, 제가 저렇게 이제 다양한 물질을 많이 만드니까, 제가 화학공학과 출신이니까 제 친구들이 이제 석유화학 회사들에서 많이 있어서 이제 연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했더니, 좋다, 아주 좋은 흥미로운 연구다. 근데 저렇게 다양하게 만들면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하면 분리해서 원하는 물질만 이렇게 선택해서 써야 되는데, 솔직히 너가 다양하게 만드는 것보다 분리해서 쓰는 게 더 어려우니까 그러지 말고 C3, C4도 좋지만 C2, 특히 에탄올만 선택적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아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췄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오직 에탄올만 가능할까라는 거고, 어찌 보면 이게 도전적인 연구이고, 에탄올이라는 건 당연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소주의 연료가 될 수가 있고요. 일례로 이렇게 보면 2015년에 이산화탄소 생산량을 전 세계 생산량이 321억 톤이 되고, 이것을 현재 신기후 변화 체제 2015년에 파리에서 했을 때 2050년까지 최소 40%를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대를 감축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모두 다 이 감축량 321억 톤의 40%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저희가 엄청난 촉매를 만들어서, 효과적인 촉매를 만들어서 다 에탄올을 바꾸게 된다. 그랬을 때는 에탄올 99억 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탄올량의 매년 에탄올량의 15%에 해당하고요. 이것을 공업
공업용 에탄올 가격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면 무려 6,562조의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떠냐? 한국의 소주 생산량은 1년에 약 40억 병을 마시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물론 뭐 먹다 마신 거 이렇게 버린 것도 있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한 30억 병을 마시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국내 이산화탄소 초과 배출량을 2030년 기준으로 20%대로 계산을 하면 약 1년 1.5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초과 배출하게 돼 있고요. 이것을 위에 가정한 대로 엄청난 촉매, 효과적인 촉매를 가지고 에탄올로 모두 다 바꾸면 약 매년 25년치 소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양인 거죠. 물론 여기에는 어떤 촉매를 쓸 것이고 어떻게 할 거라는 건 가정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서두에 구리 촉매를 얘기했고 산화구리 촉매를 얘기했고 구리와 산화구리 촉매를 같이 쓰는 걸 얘기했는데 저희가 얻은 힌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촉매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염화, 구리, 산화구리 전국 촉매. 실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큐빅 구조의 염화구리, 산화구리 촉매를 만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초과 생산되는 이산화탄소를 100% 다 에탄올만 바꿀 수 있다면 이건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경제 또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미래의 전자소자인 플라스틱 전자소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플라스틱 전자소자는 가벼우면서도 그다음에 유연하고 그다음에 인쇄 가능한 전자소자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소자의 기본 부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플라스틱 전자 소재, 즉 지금까지하고는 다른 앞으로 다가올 세상인 유비쿼터스 시대의 차세대 전자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가지 슬라이드가 과연 유비쿼터스 플라스틱 전자 소재가 뭔지를 알려드리겠는데, 기존에 어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소자하고는 다르게, 전자 소자하고는 다르게 미래의 전자 소자는 유연성, 그 다음에 인쇄성, 휴대성이 가능해야 되고 심지어는 웨어러블, 입는 전자소자가 가능해야 되고 이미 저희들 실생활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저희들 이런 전자소자들이 과연 가능하게 되는 세상이 될까? 이거의 가장 핵심 소자가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플라스틱이라는 소재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플라스틱 소재는 잘 알고 있죠, 그죠? 플라스틱 everywhere. 지금 21세기를 달리고 있는 저희들은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전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깊게 침투해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익히고 있는 이 플라스틱 전자 소자를 이용해 가지고 전자 소자를 만들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러면 이 플라스틱 기본에 알고 있는 거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경량형과 낮은 가격, 유연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 이 플라스틱을 전자용으로 한번 써보자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플라스틱,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플라스틱 전자 소자들이 소위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전기 전도성이라 그러면 과연 이게 가능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플라스틱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전기 피복제입니다. 그 전기가 안 통해야지 만질 수 있는데 전기 전도성 피복제를 갖다가 만들면 감전돼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데 플라스틱의 경량성, 투명성,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유한 어떤 플라스틱에서 벗어나서 반도체나 메탈, 금속과 같은 그런 것을 띈 그런 전도성 고분자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 개발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투명 전극, 터치 스크린, 스마트 윈도우, 열 필름, 발광 소자, 태양 전지 이와 같이 다양한 전자 소자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 전자 소재들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유연성, flexibility, 그다음에 인쇄 가능한, 즉 지금까지하고는 다르게 전자 소자를 마치 책을 찍어내듯이 이렇게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나가서 지금까지 구현이 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의 전자소자들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이 모든 스토리 가능하게 되는 가장 기본되는 게 바로 투명 전극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투명 전극은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핸드폰의 제일 앞부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PC의 제일 앞부분에 있는 게 바로 투명 전극입니다. 즉 투명하면서도 전기가 통하는 그런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ITO라는 물질을 많이 썼는데 소위 그것은 세라믹 물질입니다. 그 세라믹 물질은 투명하면서도 전기는 통하지만 휘어지는 성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지스트에서 작년에 언론 보도가 크게 됐었는데, 그때 나왔던 게 1000번 휘어져도 괜찮은 전극이 개발됐다 그랬더니 그 댓글에 1001번 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가장 이제 인상적이었고요.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아주 극단적으로다가 이렇게 휘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고 계신 휘어지는 투명 전극을 갖다가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완전히 투명한데도 전기 빛이 배터리 이 중간에 어떤 구리선이라는 게 통하지 않고서도 이 플라스틱만을 통해서 제 얼굴이 보이죠? 그래서 이같이 투명 전극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저희들 지스트 타입 투명 전극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가장 고성능의 투명 전극을 개발했고, 가능한 게 유연한 터치 스크린을 개발이 가능합니다. 터치 스크린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셀룰라폰, 핸드폰 맨 앞에 있는 게 바로 이 터치 스크린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터칭하면은 감각이 되니까. 유연한 스마트 윈도우, 유연한 열 필름, 유연한 유기 발광 소자 혹은 유기 태양전지까지 만들게 되는 가장 근간이 되는 플랫폼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장 이게 아마 저희들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유연한 유기 태양전지 저희들이 개발을 전극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세계에서 최고의 모듈 효율로 7.5%를 프린팅으로다가 구현에 성공했고, 최근에 내처 커뮤니케이션하고 언론 보도도 크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세계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적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쪽 유기 태양전지 모듈은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자 소자는 이와 같이 새로운 기능을 요구하는 휘어지고 입을 수 있고 가볍고 이런 유비쿼터스 시대가 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투명 전극을 개발하고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기술을 갖다 다 가지고 있어서 투명 전극, 터치 스크린, 스마트 윈도우, 필름, 그다음에 발광 소자, 태양전지를 어우러서 우리가 이 플라스틱 일렉트로닉스라는 거에 있어서 거의 세계 선도 주자가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오도록 다 같이 한번 우리 랩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사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그 경계면에서 접착력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떼어낼 때 어디 그 기판에서 전자 소재를 만들고 나서 다른 데 붙이고 싶을 때 그 붙이는 과정에서의 그 경계면을 어떻게 우리가 경계면의 접착력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쪽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소재공학부의 고홍조입니다. 전사인쇄 기술을 이용한 스틱앤플레이, 그러니까 스티커 타입, 스티커형 전자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스티커인데 이렇게 붙이고 나서 그 어떤 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굳이 또 얘기를 하자면은, 더 덧붙여서 얘기하자면은 어떤 직접 공정이 힘든 그런 표면에 저희가 다른 데서 공정을 해가지고 그 스티커형으로 만들어서 전자소자의 그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그 요구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자가 아주 얇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자가 변형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굽힐 수도 있고, 그 다음 접을 수도 있고, 이제 좀 늘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딘가 붙이기 위해서는 좀 붙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이 좀 충족이 돼야 스티키 앤 플레이 시스템에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축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소자를 생각을 하실 때 먼저 그 하드 일렉트로닉스, 딱딱한 일렉트로닉스죠. 이것은 이제 딱딱한 기판에서 전자소자를 입히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인텔에서 나온 에디슨, 이게 2014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뭐 블루투스 기능까지 다 가능하죠. 그래서 IoT의 그 웨어러블 소자에 이런 것들이 쓰일 수 있는데, 이게 한 엄지 손가락만 할 겁니다. 2015년에 큐리가 나왔습니다. 큐리는 이게 새끼 손톱만큼 합니다. 상당히 작은 사이즈로 지금 점점 집적화되고 고성능화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끼고 다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뭐 시계라든가 밴드라든가 반지, 뭐 심지어 이제 요 단추, 이런 식의 어떤 그 활용도가 높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축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소프트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이거는 소프트, 그러니까 유연한 기판, 고분자 기판에 전자소자를 입힌 겁니다. 이건 당연히 이게 구부리거나 잡아늘리거나 이렇게 변형이 가능한 쪽으로 이제 점점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왼쪽 거는 장점은 소형화가 가능하지만 딱딱하다는 거가 불편한 그 단점이고요. 그다음에 소프트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연하지만은 여기에 다 올인원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배터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IoT 기능이 갖추려고 하면은 이제 블루투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갖춰 있지 않아요. 센서 부분만 이렇게 갖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두 개가 다 접목이 돼야만 이제 스틱 앤 플레이, 진정한 스틱 앤 플레이 시스템이 이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전자소자를 옷에 한번 붙여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옷은 이제 직물 구조로 돼 있어서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꼬인 구조죠. 그래서 이제 전자소자를 아주 얇은 걸 가지고 이렇게 붙이려고 하면은 이게 붙지가 않습니다. 이 평평하고 그다음에 이 꼬인 그 울퉁불퉁한 구조이기 때문에 서로 붙을 수가 없어요.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러니까 서로 그 표면이 다른 거를 어떻게 하면 커버할 수 있느냐, 그거 하나 하고, 옷감이 이제 좀 신축성이 좀 있습니다. 이 신축성에 따라서 전자소자도 좀 견디는 그런 그 기술을 좀 개발을 저희가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이 전자소자 가장자리에 인공 섬모를 도입을 시켰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전자소자에게 털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털들이, 인공 섬모들이 그 주위에 있는 실들을 이렇게 싹싹 감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워낙 이게 얇기 때문에 저희가 전사인쇄 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폴리머 필름으로 이제 덧대는데, 덧대가지고 그다음에 폴리머 필름을 없애줍니다. 점점 녹여가지고 없애주게 되면 이 섬모들이, 이 섬모 구조입니다. 나열되어 있는 게요. 섬모들이 슬슬슬슬 이 실 주변에 이렇게 감싸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약간의 접착 용액을 섞어주면은 그 접착 용액들이 이 실 주변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접착제가 이 실 주변에서 딱 그 접착력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뭐 네모난 아주 좀 넓은 그런 영역도 그 전사인쇄가 가능했고, 그다음에 우리 지스트 그 레터도 그 글자도 한번 전사인쇄를 해봤고, 그다음에 돌멩이 같은 데도 이제 전사를 좀 해봤죠. 그래서 울퉁불퉁한 뭐 차망이라든가 면봉 이런 울퉁불퉁한 그 표면에 전사인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잡아 늘렸을 때 과연 어떻게 버티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서펜타인 구조로 그 구불구불한 그 구조로 해서 이제 배선을 깔았을 때 이제 한번 이렇게 늘려봤습니다. 요 X축으로요. 이렇게 늘려봤는데 배선에 수직인 방향으로 늘려지는 경우는 배선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 변형에 이제 감당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선의 수평인 방향으로 이제 늘렸을 때는
반대 방향은 줄어들게 되겠죠. 보통 이제 한쪽 방향 늘리게 되면 다른 쪽 방향은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이 선모들이 이렇게 좀 주름이 되면서 주름이 지면서 이 변형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직류 시그널을 이제 교류 시그널로 바꿔주는 그 소자인데 예, 이 소자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옷에 입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일주일 동안 갖고 다니면서 직접 입어보기도 하고 빨래도 이제 담금 빨래까지는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소자가 잘 워킹하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뭐 전사인쇄 관련해서 앵커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그 어떤 인공 손모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이용해서 떼내는 작업, 그다음 붙이는 그런 공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